내 자식한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이야. 아들과 며느리의 권유로 버려진 짐짝처럼 홀로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같은 시간 아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장인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아들을 거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날 오후, 김재호는 휠체어에 앉아 요양원 현관에 멈춰섰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요양원 입구가 낯설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텅 빈 주차장과 쓸쓸한 가로수길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아버지,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접수 좀 하고 올게요. 현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재호는 가을바람에 마른 낙엽이 굴러다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이곳에서 얼마나 지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전 현수는 아버지의 허리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요양원을 알아보던 참이었다. 처음에는 재활병원을 이야기하더니 어느새 요양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재호님 맞으시죠? 저희 행복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재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낯선 공간에 갑자기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다. 아버지, 이곳이 요즘 시내에서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칠만 있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현수의 말에 재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보이려 애쓰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재호 씨,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현수는 뒤에서 따라오며 두리번거렸다. 몇 분이나 계세요, 이곳에? 현재 20분 정도 계시고요. 대부분 재호 씨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복도 끝 4개의 침대가 놓인 방이 재호의 새로운 거처였다. 안에는 이미 3명의 노인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나 같이 재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여기가 내 자리인가? 재호가 턱으로 가리킨 침대는 문 바로 옆 화장실과 가장 가까운 위치였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점을 배려한 듯 했지만 출입구 옆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수는 재호의 짐을 침대 옆 작은 사물함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와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방 안의 다른 노인들은 낯선 얼굴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아들이 모시고 왔네. 요즘 세상에 자식이 직접 모시고 오는 경우가 드문데. 맞은편 침대의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재호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방 구석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무슨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현수가 짐 정리를 마치고 재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재호는 어딘가 공허함을 느꼈다.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가봐라. 재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재호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을 실감했다.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옆 침대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낯선 얼굴들, 소독약 냄새, 먼 곳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다. 김재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상철의 친절한 인사에도
재호는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다. 다른 침대에서는 백발의 노인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작게 말했다. 또 한 명 버려졌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문득 집 앞 마당에서 바라보던 노을이 그리워졌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재호는 맞은편에서 오는 노인을 보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부축하고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드시고 가실게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딸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휠체어를 밀던 요양보호사가 말했다. 저분은 강 회장님이세요. 매일 딸이나 아들이 번갈아 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세요. 재호는 무심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현수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식당에 도착하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양사가 배려했다는 부드러운 음식들이 플라스틱 식판에 담겨 있었다. 드시고 나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일찍 주무시면 좋겠네요. 요양보호사의 친절한 말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부터 약까지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별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방에서 재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요양원은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있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오직 어두운 산자락뿐이었다. 집에서 보던 가로등 불빛도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아들 딱 봐도 돈 많아 보이던데. 맞은편 침대의 노인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재호는 귀를 기울였다. 좋은 양복에 명품 시계까지. 근데 아버지는 여기 버려놓고. 노인의 말에 재호는 무언가 답하려다 그만두었다.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대신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방 안은 조용해졌다. 3명의 노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잠에 들었지만 재호의 눈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상황에 익숙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새벽녘 화장실에 다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재호는 잠에서 깼다. 현수가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간 이유가 정말 재활 때문일까? 문득 의심이 들었다. 통장 잔고를 떠올렸지만 몇 개월 전부터 현수가 관리한다며 맡아간 터라 정확한 금액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재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요양보호사가 약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잘 주무셨어요? 재호는 묵묵히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서 재호는 강 회장의 빈자리를 보았다. 어제 본 노인은 오늘 아침에 벌써 자리를 비운 듯했다. 강 회장님은 오늘 가족들이 데리고 나가셨대요. 주말엔 항상 집에 가신다더라고요. 옆자리의 노인이 부러운 듯 말했다. 재호는 자신의 주말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현수가 데리러 올까? 잠시 기대감이 생겼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다. 오전 프로그램은 단체 체조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휠체어나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손과 팔만 겨우 움직이는 수준이었다. 재호는 불편한 허리를 움직이며 몸을 풀었다.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몸 상태가 나은 편이었다. 재호 씨, 아들분한테 연락해봤는데 통화가 안 되네요. 입소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행정실 직원이 재호를 찾아왔다. 입소비? 현수가 아직 입소비를 내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재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얼마죠? 한 달에 180만 원이에요. 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직원의 말에 재호는 눈을 크게 떴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현수가 어제 모든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다니. 점심 식사 시간, 재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갑자기 옆자리에서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너희 며느리가 SNS에 올린 사진 봤어? 제주도 호텔에서 가족여행이래. 우리 며느리도 비슷해. 시댁에는 한 번도 안 오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은 매년 가더라고. 노인들의 대화에 재호는 귀를 기울였다. 자신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묘한 위안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불안해졌다. 현수와 며느리 윤정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오후 요양원 정원에서 재호는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으세요? 첫날은 항상 힘들죠.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멀리서 면회 온 가족들이 노인을 데리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재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현수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저녁이 되자 재호의 침대 옆 사물함에 간식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다른 어르신들 가족들이 보내온 건데 재호 씨도 드세요. 그 순간 재호는 자신이 정말로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현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변했다. 특히 윤정과 결혼한 후로는 더욱 그랬다. 밤이 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콧소리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요양보호사의 발소리. 재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를 향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어두운 천장에 아내의 미소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문득 현수가 자신을 요양원에 두고 간 진짜 이유가 궁금해졌다. 재활이라는 이유가 그저 핑계는 아닐까? 더 이상한 건 며느리 윤정이 어제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재호는 자신도 이제 버려진 낙엽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던 잎이었지만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현수와 윤정에게 있다는 의심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현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재호는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버려졌다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오늘도 기다리세요? 상철이 재호의 옆에 다가왔다. 재호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딸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오겠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상철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상처를 발견한 것 같았다. 오전 재활 시간, 재호는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을 했다. 허리 수술 후 걷기 연습이 필요했다. 김재호님, 의지가 정말 강하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곧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재호는 땀을 흘리며 한 발씩 내딛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이곳을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점심 식사 시간, 재호는 여전히 현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대신 메시지만 왔다. 아버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곧 찾아뵐게요. 짧고 형식적인 메시지에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따님은 자주 오세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어요. 근데 바쁜가 봐요. 아, 그렇군요. 저는 딸이 셋인데 돌아가면서 오긴 해요. 노인의 말에 재호는 손주 민준이 생각났다. 벌써 일주일 넘게 보지 못했다.
오후 행정실에서 재호를 찾았다. 원장이 면담을 요청했다. 김재호님, 좀 난처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재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아드님께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네요. 입소비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의 말에 재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서진이었다. 현수의 여동생, 재호의 딸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요양원은 괜찮으세요? 재호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일주일 만에 듣는 가족의 목소리였다. 그래, 괜찮다. 서진아, 오빠가 아버지 모시고 간다고 해서 저는 몰랐어요. 오늘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재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다. 서진아, 너희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니? 글쎄요. 윤정 언니가 SNS에 호텔에서 찍은 사진 많이 올리던데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서진의 말에 재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텔이라니. 자신은 요양원에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호텔에서 즐기고 있다니. 저녁 식사 시간, 재호는 식욕이 없었다. 서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요양보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식사 안 하세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재호는 억지로 몇 숟가락 뜨다가 물었다. 저기, 시내에 새로 생긴 특급 호텔 이름이 뭐죠? 아, 그랜드 팰리스 호텔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달에 오픈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이 SNS에 올린 사진이 그곳인지 궁금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재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상철이 작은 라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재호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철을 바라보았다. 상철 씨, 자식들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서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니까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수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은 점점 커져갔다. 다음 날 정오,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휠체어를 밀며 로비로 나갔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엄마가 이 요양원에 계세요. 김영숙 씨요. 직원이 안내하는 것을 보니 누군가의 딸인 듯했다. 여성의 옷차림이나 가방은 명품으로 보였다. 그때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아, 아버님. 윤정이었다. 현수의 아내였다.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정아. 윤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호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현수 오빠가 너무 바빠서요. 윤정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재호는 윤정의 손에 들린 고급 쇼핑백과 명품 가방을 보았다. 사돈 어르신이 여기 계시니? 네, 어머니가 요양이 필요해서요. 아버님처럼요. 윤정의 대답에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현수는 오지 않고 윤정만 왔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현수는? 오빠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곧 돌아와요. 윤정은 빠르게 대답했다. 그런데 윤정의 시선이 자꾸 흔들렸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민준이는 잘 있니? 네, 아주 잘 지내요. 유치원도 열심히 다니고요. 재호는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손자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윤정아, 이번 주말에 민준이 데리고 좀 와주면 안 될까? 윤정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아, 네. 한번 데려올게요. 근데 민준이가 요즘 학원을 많이 다녀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재호는 윤정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윤정 씨, 어머님 면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윤정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그럼 저는 어머니 좀 보고 올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윤정은 서둘러 재호에게서 멀어졌다. 재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문이 커졌다. 오후 재호는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멀리서 윤정이 면회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응, 아버님도 봤어. 근데 좀 불편하더라.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하자. 윤정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다. 재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계획이라니 무슨 뜻일까? 윤정이 주차장으로 향했다. 재호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윤정은 고급 외제차에 탑승했다. 창문이 내려가 있어 대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봤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물었다. 응, 만났어. 건강하시던데. 그래, 시아버지는? 그냥 뭐. 아직 정신은 멀쩡하시더라. 근데 요양원비도 안 내고 있대. 원장이 남편한테 전화했다던데. 걱정 마. 내가 다 계획 있으니까. 이번 주에 은행일 마무리되면 걱정 없어. 재호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은행일?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차가 출발하자 재호는 천천히 요양원 건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윤정과 통화하던 사람은 분명 현수였을 것이다. 출장 중이라더니 거짓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재호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상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재호 씨, 오늘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재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수와 윤정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했다. 은행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재활치료 시간에 재호는 평소보다 더 집중했다. 빨리 몸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김재호님, 오늘은 정말 놀랍게 잘하시네요. 물리치료사의 칭찬에 재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회복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점심시간 후 재호는 휴게실 전화로 서진에게 연락했다. 서진아,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서진아, 너희 오빠가 은행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게 있니? 전화 너머로 서진의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에 꼭 가볼게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재호는 서진의 말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재호의 귀에 들어왔다. 너희 아들도 집 담보대출 받았다며? 요즘 애들은 부모 재산 빨리 물려받으려고 안달이야. 재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집 담보대출? 혹시 현수가 자신의 집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건가? 방으로 돌아온 재호는 서랍에서 집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았다. 다행히 요양원에 올 때 중요한 서류는 챙겨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통장과 도장은 현수가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상철 씨, 혹시 위임장 같은 거 써준 적 있으세요? 상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 씨, 그런 수법 많더라고요. 노인들 요양원에 모셔놓고 재산 빼가는. 재호는 갑자기 기억이 났다. 몇 달 전 현수가 세금 관련 서류라며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던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너무 신뢰했기에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제발 아니길. 재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확실했다. 현수와 윤정이 자신을 요양원에 버려둔 이유. 그들은 재호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 주말에 서진이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한 주가 넘도록 재호는 현수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다. 요양원 생활은 일상이 되어갔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주말이 되자 서진이 약속대로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다. 아버지,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재호는 서진을 정원으로 안내했다. 다른 사람의 귀를 피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서진아, 무슨 일인지 말해다오. 너 오빠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진은 주변을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오빠가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위임장을 이용해서요. 재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어떻게 알았니? 제 친구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오빠가 서류를 가져온 걸 봤대요.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한 위임장과 함께요.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몇 달 전 현수에게 세금 문제로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났다. 얼마나 많은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지? 집 시세의 거의 80%라고 해요. 3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재호는 충격에 몸이 굳었다. 3억이라니. 자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아들이 한순간에 담보로 잡으려 한다니.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지? 서진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윤정 언니 어머니 사업 때문이래요.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재호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며느리 친정 어머니 사업에 투자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아버지,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위임장을 취소할 수 있대요. 아직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라면요. 재호는 서진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되지? 변호사에게 위임장 철회 통지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은행에 제출하면 된대요. 재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현수의 배신을 지켜볼 수 없었다. 서진아, 그 변호사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내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주가 넘도록 쌓아온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되었다. 서진이 돌아간 후 재호는 방에서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현수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현수가 서둘러 대출을 진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이 약속대로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 아버지, 이쪽이 제 친구 김태준 변호사예요. 김 변호사는 단정한 차림새의 30대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진 씨에게 상황을 들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우선 위임장 철회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통지해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재호님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현수 씨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재호님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재호는 이해했다. 그동안 현수가 자신을 요양원에 둔 이유가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제가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내일 모셔오겠습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의 주선으로 신경과 전문의가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는 재호에게 다양한 인지 검사를 실시했다. 김재호님은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판단 능력이 온전하시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도 충분합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에 재호는 안도했다. 이제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 것이다. 그날 저녁 서진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재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빠가 내일 은행에 가기로 했대요. 대출 서류를 최종 제출하려고요. 재호는 긴장했다. 생각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니? 윤정 언니 친구가 말해줬어요. 언니가 자랑했대요. 내일이면 큰 돈을 받는다고. 재호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자. 다음 날 아침 재호는 김 변호사와 서진의 도움으로 요양원을 나왔다. 그의 손에는 위임장 철회 통지서와 의사의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들이 은행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현수가 이미 창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재호는 서진에게 눈짓했다. 서진이 먼저 다가갔다. 오빠. 현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진아, 너 여기서 뭐해? 그때 재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현수의 눈이 더욱 커졌다. 아, 아버지. 재호는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다. 현수야, 너가 하려는 일이 뭐냐? 현수는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모두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재호는 현수의 말을 자르고 김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분은 김태준 변호사님이야. 김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현수 씨, 재호님이 위임장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제 재호님의 재산에 관해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호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한 주가 넘도록 쌓아온 의심과 확신은 현수의 변명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현수야, 난 너가 요양원비도 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윤정이 어머니 사업에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도. 현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투자가 좋은 기회라서. 재호는 손을 들어 현수의 말을 막았다.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너가 날 요양원에 버린 진짜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현수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집에서 짐 빼라. 더는 내 집에 살지 못한다. 현수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 변호사가 은행 직원에게 위임장 철회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호님 명의의 모든 재산에 관한 대출 신청은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의 대출 신청은 그 자리에서 거부되었다. 재호는 서진에게 눈짓했다. 이제 요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버지, 요양원 말고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재호는 서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현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현수야, 너가 날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호는 휠체어를 돌려 은행을 나왔다. 서진과 김 변호사가 그를 따랐다. 재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다.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은 지켰으니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서진의 차에 탑승하면서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날씨는 맑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의 배신을 확인한 것은 너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진의 집으로 가는 길,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정이었다. 받아볼까요, 아버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받자 윤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재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윤정아,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다. 너희들이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아버님,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재호는 윤정의 말을 자르고 전화를 끊었다. 손주를 이용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화가 났다. 서진의 집에 도착하자 수민이가 반갑게 달려나왔다. 서진의 8살 딸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셨네요. 재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순수한 아이의 환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래, 수민아. 할아버지가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서진은 재호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방을 정리해 놓았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정성이 고마웠다. 저녁 식사 시간, 서진은 재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의 시간을 가졌다. 할아버지, 우리 집은 어때요? 수민이가 물었다. 재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좋구나, 수민아. 식사 후 서진이 재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는요?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수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하지만 집에서는 나가야 해. 그동안 너 오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봐야겠구나. 아버지, 제가 알기로 오빠가 최근에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대요. 횡령 의혹이. 재호는 놀라서 서진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았다. 자세히 말해다오. 오빠가 회사 자금으로 개인 용도에 쓴 게 발각됐대요.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재호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친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한 주가 넘도록 쌓아온 의혹이 이제는 끔찍한 현실로 드러났다. 내일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나야겠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두어 주 동안 재호는 서진의 집에 머물며 현수의 행적을 조사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현수의 금융 거래 내역과 회사에서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드러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아버지, 김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서진이 현관에서 김 변호사를 맞이했다. 재호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호님,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여러 서류를 꺼냈다. 현수 씨가 회사 자금 약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윤정 씨 어머니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빠져나간 돈이에요. 재호는 충격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가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네, 회사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이미 내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현수 씨가 요양원비를 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재호님의 통장에서 약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재호는 말문이 막혔다. 5천만 원이라니.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위임장을 이용했습니다. 은행 거래는 위임장으로 가능했으니까요. 다행히 집 담보대출은 막았지만 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분노와 슬픔이 보였다. 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우선 민사소송으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미 조사 중이니 형사적 처벌은 그쪽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원치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은 돌려받아야 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그저 왜 현수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도 알아본 게 있어요. 윤정 언니 어머니 사업이 위험한 투자였대요. 화장품 판매 사업인데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재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위험한 사업에 자신의 돈을 쏟아붓다니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설명할 게 있어요. 재호는 침묵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재호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디서 만날까? 공원에서 만나요. 서진이네 집 근처 공원에서. 2시간 후 재호는 휠체어를 타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진이 옆에서 기다렸다. 아버지, 혼자 만나시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아들인데 무슨 일이 있겠니?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곧 현수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평소 깔끔했던 옷차림과 달리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아버지. 현수는 재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재호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재호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자식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두어 주 동안 알아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수야, 왜 그랬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어요. 윤정이 친정어머니 사업에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내 돈까지 손을 댄 거냐? 죄송합니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정말로요. 투자가 성공하면 몇 배로 불어날 거라고 했는데.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회사 돈까지.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도 그걸 아세요? 두어 주 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너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현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모든 걸 다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너 월급으로? 회사에서도 곧 쫓겨날 텐데.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윤정이는 어떻게 됐니? 어머니 집에 가 있어요. 민준이와 함께. 재호의 마음이 아팠다. 손주 민준이가 보고 싶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재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이미 김 변호사와 그런 결정을 내렸었다.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돈은 돌려받아야 해.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 내일까지.
현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재호는 휠체어를 돌려 서진에게로 향했다. 현수는 뒤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진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는 묵묵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잘못 키웠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구나.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희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다음 날 재호는 자신의 집을 확인하러 갔다. 김 변호사와 서진이 동행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은 엉망이었다. 옷가지와 박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현수가 이사 준비를 하는 중인 것 같았다. 아버지, 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는 짐을 싸고 있었다. 짐 정리는 잘 돼가니? 재호가 물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저녁까지 다 나갈게요. 재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흩어진 술병들, 고급 브랜드 상자들, 사치스러운 생활의 흔적이 엿보였다. 김 변호사가 현수에게 다가갔다. 현수 씨, 이것은 재호님께서 요청하신 서류입니다. 불법으로 인출한 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예요. 현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읽어본 뒤 아무 말 없이 서명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다. 갚을 수 있겠니? 재호가 물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갚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방이었다. 아내와 함께 지냈던 공간이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당신이 살아있었더라면. 재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재호님, 모든 서류에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집을 나서기 전 재호는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준이 보고 싶구나.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제가 윤정이에게 말해볼게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손주는 그리웠다. 서진의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두어 주 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재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아들은 왜 이런 길을 걸었을까? 다음 날 재호는 김 변호사와 함께 국세청에 제보를 하기로 결정했다. 윤정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와 현수의 회사 간 불법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형사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탈세와 같은 문제는 국가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건 내 아들을 벌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김 변호사는 재호의 결정을 지지했다. 재호님, 현명한 결정입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국세청 민원실에서 재호는 제보서를 작성했다. 그는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적었다. 현수의 회사 이름, 윤정 어머니의 회사 이름, 거래 내역, 그리고 확인된 금액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호가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충분합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제보를 마치고 나오면서
재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두어 주 동안 알아낸 진실을 모두 밝힌 것 같았다.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서진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정이었다. 받아볼까요, 아버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받자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리실 거예요? 재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윤정아, 가족을 무너뜨린 건 너희들이야. 내 돈으로 너희 어머니 사업에 투자한다고 내 등 뒤에서 계획한 건 너희잖니.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재호는 윤정의 말을 자르고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내 손주야. 언제든 보고 싶다. 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잘못과는 별개의 문제지. 윤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재호는 전화를 끊었다. 서진의 집에 도착하자 수민이가 반갑게 맞이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재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을 하고 왔단다. 저녁 식사 후 서진이 재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재호는 잠시 생각했다. 두어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다.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될까? 서진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저희와 계속 지내세요. 수민이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아들에게는 배신당했지만 딸과 손녀의 사랑은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했다. 재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두어 주 동안 알아낸 배신의 깊이는 그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재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한 달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재호는 서진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다스렸다. 국세청 제보 이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현수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윤정의 어머니 회사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아버지, 신문에 오빠 회사 기사가 났어요. 서진이 아침 식사 중 신문을 내밀었다. 재호는 안경을 쓰고 기사를 읽었다. 중견기업 K사, 횡령 의혹으로 세무조사 착수, 임원 김모 씨 관련 혐의 조사 중. 기사에는 현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구나. 재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서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건 내가 원한 정의야. 그날 오후 김 변호사가 방문했다. 그는 최근 진행 상황을 알려주러 왔다. 재호님, 현수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윤정 씨 어머니 회사에도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재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재호님 통장에서 인출된 돈은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씨가 협조적이어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수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정 씨는 아직 친정에 있고요.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민준이는요? 윤정 씨와 함께 있습니다. 현수 씨는 주말에만 만난다고 해요. 재호는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한 달이 넘도록 민준이를 보지 못했다. 민준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외조부모와 손자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재호는 용기를 내어 윤정에게 전화했다. 윤정아, 민준이를 보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윤정의 침묵이 이어졌다. 아버님,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건 별개의 문제야. 민준이는 내 손주니까.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 데려갈게요. 아가씨 집으로요. 재호는 안도했다. 비록 모든 관계가 깨졌지만 손주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주말이 되자 윤정이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재호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그동안의 상처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민준아, 많이 컸구나. 보고 싶었어? 윤정은 민준이를 데려다 주고는 서둘러 나가려 했다. 재호가 그녀를 불렀다. 윤정아, 잠시 얘기 좀 할까? 윤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수민이 방에서 놀게 하고 재호와 윤정, 서진은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 회사는 어떻게 됐니?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벌금을 물게 될 것 같아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현수는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되고 나서 취업이 어려워졌어요. 한 달 동안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재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정의를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윤정아, 민준이는 정기적으로 데려와 주렴. 손주를 볼 수 없는 건 너무 가혹하구나.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매주 주말에 데려올게요. 윤정이 돌아간 후 재호는 민준이와 수민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서진이 물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행복하구나. 민준이를 보니. 그날 밤 재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한 달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손주와의 만남은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다음 주 김 변호사가 다시 방문했다. 재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임장 무효 판결이 났고 현수 씨가 인출한 돈에 대한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호는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다. 얼마나 빨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수 씨가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예금을 모두 처분해서 우선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급의 30%씩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재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렇게 하죠. 강제 집행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무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현수 씨와 윤정 씨 어머니 모두 과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전에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슬프게만 느껴졌다. 변호사님, 이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고 세무조사가 끝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는 재호의 결정을 존중했다. 네, 재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재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을 찾았다.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딸과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다음 주말 민준이가 다시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이번에는 현수도 함께 왔다. 재호는 현수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다. 할아버지, 아빠도 왔어요.
민준이가 기쁘게 소리쳤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반갑구나. 현수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 현수를 거실로 안내했다. 오빠 들어와서 앉아요.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있는 동안 재호와 현수, 서진은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일이 제 잘못이에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 달 동안의 시련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어떻게 지내니? 재호가 물었다. 현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곧 새 일자리를 구할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그래, 다행이구나. 대화는 어색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아버지,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제 자동차와 예금은 이미 처분했어요. 이번 주에 입금될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달여 고민 끝에 그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복수보다는 화해가 더 나은 길임을 깨달았다. 현수야, 너가 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재호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다. 민준이와 수민이, 서진과 현수. 비록 윤정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식사 후 현수가 민준이를 데리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어했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재호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현수는 재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서히 치유되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밤이 깊어가면서 재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한 달여 고민 끝에 그는 정의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길도 발견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결정을 했을까? 재호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분한 확신을 가진 재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내릴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현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해야 했다. 아버지, 김 변호사님께서 오셨어요. 서진이 현관에서 김 변호사를 안내했다. 재호는 거실에서 그를 맞이했다. 재호님,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재호에게 보여주었다. 현수 씨 회사는 3억 원의 추징금을 물게 되었고 윤정 씨 어머니 회사는 5억 원의 추징금과 함께 대표이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 심판은 공정했다. 현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것 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신용도는 많이 하락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이것이 현수가 치러야 할 대가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재호님께서 요청하신 집 관련 정보입니다. 현재 시세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재호는 며칠 전 자신의 집을 팔고 새 출발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서진이 재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아버지,
정말 집을 파실 건가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구나.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럼 계속 저희와 함께 사실 거예요? 그래도 될까? 너희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수민이도 할아버지랑 지내는 걸 정말 좋아하잖아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다. 다음 날 재호는 현수에게 전화했다.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다. 현수야, 시간 있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구나. 네, 아버지.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현수가 서진의 집을 찾았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맑고 진지해 보였다. 앉아라, 현수야. 재호와 현수는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집을 팔기로 했다.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정말이요? 그 집에는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래, 그래서 더 떠나고 싶구나. 엄마와의 추억도 있지만 너가 나를 배신한 기억도 있으니까.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돈은 일부는 서진이에게 주고 일부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민준이 교육비로 맡겨둘 생각이다. 현수는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용서만. 재호는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미 용서했다, 현수야. 충분히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넌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해. 현수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저도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하려고요. 그래, 그게 중요하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충분한 확신을 가진 재호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다. 현수야, 윤정이와는 어떻게 되었니?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윤정이가 원해서.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민준이는? 저희가 합의하면 공동 양육할 것 같아요. 윤정이 부모님이 주로 돌보고 제가 주말마다 데려오는 방식으로요. 재호는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였다. 그래, 민준이에게 최선을 다해라. 현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제 잘못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거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아들과 함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주 재호와 현수는 함께 집을 방문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방은 너 어머니와 내가 함께 꾸민 곳이야. 재호가 침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현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실망하셨겠죠. 재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하지만 너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걸 보면 또 기뻐하셨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집안 물건들을 정리했다. 필요한 것은 챙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리기로 했다.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아버지, 이 앨범. 현수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현수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너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이구나. 재호가 웃으며 말했다. 현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에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집 정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서진이네서 당분간 지낼 생각이다. 나중에 작은 집을 알아볼지도 모르지.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니까. 충분한 확신 후에 내린 결단은 재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비록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서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현수 오빠와 화해하셨나 봐요? 완전한 화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할까?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셨겠네요. 그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후회는 없다. 그날 밤 재호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의 꿈에는 아내가 나타나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집 매물 내는 것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현수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호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매매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서진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재호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집 근처 공원에 가볼까 해. 산책도 하고. 혼자 가실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 지팡이만 있으면 충분해.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다. 재호는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만으로도 짧은 거리는 다닐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재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재호 씨? 낯익은 목소리에 재호는 고개를 들었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상철이었다. 상철 씨, 어떻게 여기서? 저 여기 근처에 살아요. 재호 씨도 이 동네에 사시나요? 재호는 반가움에 웃었다. 딸 집에 지내고 있어요. 요양원은 어떻게 됐나요? 상철은 재호 옆에 앉았다. 제 딸이 결국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엔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철도 재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호 씨도 아들과 화해하셨군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첫걸음을 뗀 것 같아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그게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재호는 깊이 공감했다. 충분한 확신 후에 내린 결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재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수민이가 반갑게 맞이했다. 할아버지, 민준이 오빠가 전화했어요. 내일 온대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다. 그래, 그럼 우리 맛있는 거 해먹자. 수민이는 기뻐하며 방으로 달려갔다.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충분한 확신 후에 내린 결단으로 그는 이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그 일이 있기 전 재호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서진의 집 베란다에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았다. 1980년대 초반 28살의 재호는 아내 미영과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다. 소금 공장에서 일하며 꿈을 키웠다. 자신의 집을 갖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재호 씨, 오늘도 야간 근무하실래요?
수당 더 드릴게요. 공장장의 물음에 그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런 노력 끝에 1985년 현수가 태어났다. 미영아, 우리 아들 봐라. 앞으로 이 아이가 고생하지 않게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아내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현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높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는 해와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현수가 태어난 후 재호는 더 열심히 일했다. 낮에는 소금 공장, 밤에는 건설 현장 경비를 섰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막노동을 했다. 그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오른손 약지는 작업 중 사고로 영구히 휘어졌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상해요. 미영의 걱정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87년 서진이 태어났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재호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 소금 공장 일이 줄어들자 더 많은 야간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택시기사, 주유소 야간 직원, 심지어 신문 배달까지.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10살이 된 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재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현수야. 아버지는 튼튼하니까. 그 말과 달리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현수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다. 학교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995년 재호의 꿈이 하나 이루어졌다. 10년 넘게 저축한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인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에게는 성을 얻은 것과 같았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요. 미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도 식당 일, 가게 점원, 청소일까지 하며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되었다. 미영아, 고마워. 너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현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장래 희망이 확고했다. 대기업에 들어가 성공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저 꼭 서울대 갈 거예요.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재호는 아들의 꿈을 지지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길 바랐다. 아들의 교육비를 위해 다시 야간 일을 시작했다. 현수의 대학 입시 준비 기간, 재호는 고액의 학원비와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는 24시간 일하기도 했다. 그 노력 끝에 현수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현수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재호는 일터에서 눈물을 훔쳤다. 잘했다, 현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대학 등록금은 또 다른 산이었다. 재호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학비를 마련했다. 서진도 교육대학에 합격했지만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부담을 덜어주었다. 현수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재호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과로로 인한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고 손가락 관절도 변형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내색하지 않았다. 여보, 이제 좀 쉬세요. 아이들도 다 컸잖아요. 미영의 간곡한 부탁에도 재호는 일을 계속했다. 현수의 취업 준비와 서진의 남은 학비를 위해서였다. 2008년 현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재호는 그날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비웠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된 것이 기뻤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현수의 말에 재호는 감동했다.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이 뿌듯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현수는 취업 후 점점 바빠졌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재호는 이해했다. 사회생활의 시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미영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재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없는 세상은 공허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사세요. 서진의 제안에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2012년 현수가 윤정과 결혼했다. 재호는 아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윤정은 처음엔 상냥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아요. 윤정의 제안에 재호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역시 고개를 저었다. 젊은 부부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2015년 손자 민준이 태어났다. 재호는 손주를 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 주말마다 현수의 집을 방문해 손주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민준이 많이 예뻐하시네요. 현수의 말에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 손주인데 너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윤정은 시아버지의 방문을 불편해했고 현수도 바쁘다는 핑계로 재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2018년 재호는 은퇴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고된 일을 견딜 수 없었다. 평생 모은 연금과 저축으로 소박하게 살기로 했다. 아버지, 퇴직금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현수의 제안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재호는 더욱 고립되었다. 현수와 윤정은 감염 위험을 이유로 방문을 거절했고 민준이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다. 아버지, 어르신들이 위험하다고 하니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현수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재호는 외로웠다. 서진만이 자주 전화하고 방문하며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면 수민이랑 같이 여행 가요. 서진의 따뜻한 말에 재호는 위안을 얻었다. 2023년 초 재호는 허리 수술을 받았다. 오랜 노동으로 인한 디스크 탈출증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했지만 현수는 바쁘다며 간병을 외면했다. 아버지, 제가 돌봐드릴게요. 서진의 제안에 현수가 말했다. 내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 아버지, 거기서 재활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릴 거예요. 재호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아들의 말을 믿고 동의했다. 그것이 요양원 생활의 시작이었다. 얼마 후 현수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서야 재호는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재호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서진의 집 베란다에서 과거를 회상하던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휘어져 있었고 허리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아버지, 차 가져왔어요. 서진이 따뜻한 녹차를 내밀었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고마워, 서진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셨어요? 그냥 예전 생각을 하고 있었어.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서진아, 내가 현수를 어떻게 잘못 키웠을까?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오빠가 선택한 길이에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래도 현수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저녁 무렵 재호는 수민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손녀와의 시간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수민이가 당근을 들고 물었다. 재호는 부드럽게 칼 쥐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려서 잡으면 안전하단다.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휘어진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손가락은 왜 그래요?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 엄마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거야. 아프세요? 가끔 아프지만 괜찮아. 이게 바로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시란다. 수민이는 재호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재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비록 현수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서진과 수민이에게는 여전히 존경받는 아버지, 할아버지였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 재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현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놓아줄 시간이었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신문에서는 현수의 회사와 윤정 어머니의 회사 관련 후속 기사가 실렸다. K사전 임원의 횡령 혐의 확인. 거래처와의 불법 리베이트도 적발. 재호는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들의 부정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했다. 다음 주 월요일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K사전 임원 김모 씨, 회사 자금 약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 확인. 재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일이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가 다시 방문했다. 재호님, 현수 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에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 지켜봐야 해요. 재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의 신고가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책임을 현수 씨에게 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정 씨 어머니 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크니까요. 그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고 후 며칠 동안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다. 아들을 벌주려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을 뿐인데 이제 현수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출근하기 전 재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빠가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윤정 언니가 이혼 얘기를 꺼냈대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를 도와주실 건가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책임을 져야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나흘 후 현수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더욱 피폐해져 있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고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재호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현수야,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회사, 가족, 집. 현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질 필요는 없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현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현수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재호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넌 내 아들이야. 너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 신고 후 며칠 만에 재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다. 정의를 실현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현수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현수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니?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일단 회사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오든 받아들이려고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눈에서 진정한 결심을 볼 수 있었다. 그래, 그게 바른 자세다. 현수는 일어나면서 재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신고 후 며칠 동안의 급격한 변화는 재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단계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무조사 시작 3주쯤 지난 화요일 아침, 재호는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중견기업 K사와 인테리어 업체 P사 간 불법 리베이트 거래 적발, 수억 원대 탈세 혐의 확인.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아들의 잘못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것이 진실이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서진이 식탁으로 불렀다. 재호는 신문을 접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 오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오신대요.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침 식사 후 김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재호님,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김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고 계좌도 압류됐어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재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은 몰랐다.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가지 더, 윤정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준이의 양육권도 요구하고 있어요.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윤정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건 현수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윤정 씨가 유리합니다. 현수 씨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이고 사회적 신용도 잃었으니까요. 재호는 손자 민준이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면접교섭권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현수 씨가 정기적으로 민준이를 만날 수 있게요. 변호사가 떠난 후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단지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현수는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빠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서진이 재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저 현수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랐을 뿐인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줄은 몰랐구나. 오후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수였다. 아버지, 지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재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현수야,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야. 어떻게 할 생각이냐? 현수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새 출발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해서 빚을 갚고 민준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현수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 그게 바른 자세다. 아버지, 민준이 양육권은 제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윤정이가 가져갈 거예요. 재호는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면접교섭권은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정기적으로 민준이를 만날 수 있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시고. 며칠 후 현수의 파산 절차가 시작되었다.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고 현수는 무일푼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다. 적어도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한 주 후 윤정과 현수의 이혼 조정이 있었다. 재호는 서진과 함께 법원에 갔다. 멀리서 윤정과 그녀의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여기서 기다리자. 이건 현수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약 2시간 후 현수가 나왔다. 그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어떻게 됐니? 이혼이 확정됐어요. 민준이 양육권은 윤정이가 갖고 제가 월 2번 주말에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재호는 손자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니?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요. 비록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현수의 눈에는 진정한 결심이 보였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다. 현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가렴. 재호의 따뜻한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않게 민준이가 서진의 집에 왔다. 윤정이 잠시 맡기고 간 것이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기쁘게 달려와 재호를 안았다. 민준아,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 저 이제 엄마랑만 살아요. 아빠는 주말에만 볼 수 있대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재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알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비록 같이 살 수 없지만 항상 사랑한대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현수는 아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추락의 끝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발견한 것 같았다. 재호는 이제 아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 돈과 명예가 아닌 정직과 가족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믿었다. 몇 달이 지나 초봄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재호는 서진의 집 작은 텃밭에서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다. 수민이가 옆에서 할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심는 거 맞아요? 수민이가 작은 배추 모종을 들고 물었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민아. 그런데 뿌리가 잘 보이게 심어야 해. 배추는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란단다. 수민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모종을 땅에 심었다. 재호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것이 변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재호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민준이 오빠도 와요? 응, 오늘 삼촌이 민준이를 데리고 온대. 수민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민준이와 수민이는 사촌 사이였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현수는 이혼 후에도 주말마다 민준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민준이를 데리고 서진의 집을 방문했다. 재호는 손자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서진아, 점심 준비 다 됐니? 재호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서진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네, 아버지. 거의 다 됐어요. 오빠는 1시간 후에 온대요. 민준이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간다고 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정성이 고마웠다. 집을 판 돈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일부는 서진에게 주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갚게 했고, 일부는 민준이의 교육비로 따로 신탁해 두었다. 나머지는 재호의 노후를 위해 저축했다. 아버지, 김 변호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오빠가 빚을 절반 가까이 갚았대요. 서진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현수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현수는 물류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작은 월급으로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현수와 민준이가 도착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아버지, 재호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그의 가장 큰 위안이었다. 민준아, 많이 컸구나. 보고 싶었어? 현수는 조금 멀리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몇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눈빛에도 활기가 돌아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현수야.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받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는 급여도 조금 올랐어요. 재호는 아들의 변화를 기쁘게 바라보았다. 돈과 지위는 잃었지만 현수는 이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민준이와 수민이는 곧 함께 놀기 시작했다. 서진이 준비한 장난감을 가지고 방에서 신나게 놀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 배추 모종 잘 심으셨네요. 현수가 텃밭을 보며 말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어머니가 좋아하던 배추야. 김장할 때 쓰려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재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너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랬겠지. 하지만 너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셨을 거야. 점심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재호는 오랜만에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윤정은 없었지만 현수와 민준이, 서진과 수민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준이가 자신의 밥에서 큰 고기 조각을 재호의 그릇에 올려놓았다. 재호는 손주의 마음씨에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민준아. 식사 중에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정직원 전환 제안을 받았어요. 재호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축하한다, 현수야.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의 노력의 결과야. 너는 스스로 일어선 거야. 식사 후 아이들은 텃밭에서 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서진이 현수에게 물었다. 오빠, 앞으로 계획은 어때?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선은 빚을 모두 갚는 게 목표야. 그리고 민준이를 위한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싶어. 비록 같이 살 수는 없지만 민준이가 아빠 집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게. 재호는 아들의 계획에 감동했다. 현수가 진정으로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어딘가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날씨도 좋아지고 민준이와 수민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서진이 제안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가족 나들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현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어했다. 할아버지,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재호는 손주를 안아주었다. 민준아,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때는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민준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는 재호 앞에서 공손히 인사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수와 민준이가 떠난 후 재호는 텃밭으로 나가 오늘 심은 배추 모종들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튼튼하게 자랄 것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배추도 잘 자라지. 재호는 작은 배추 모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배추가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한 비유였다. 가족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모두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서진이 텃밭으로 나와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서진의 질문에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행복하구나.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쁘다.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진아. 가족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날 밤 재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만 해도 그의 마음은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찼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함과 희망이 자리 잡았다.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왔고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당신이 보고 있나요? 재호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물질적인 것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풍요로워졌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다. 어제 심은 배추 모종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진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왔다. 응, 모종에 물을 주려고. 이제 시작이니까 잘 돌봐줘야 해. 서진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재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후에 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 민준이 교육 신탁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해. 재호는 손주의 미래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재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요양원에 버려진 아버지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재호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미래는 밝아 보였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감동적인 드라마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으로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